안녕하세요. 저는 박철민입니다. 65세의 제동제철이라는 회사를 30년간 운영해온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잔혹하고도 처절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사위가 제 딸과 손녀를 버리고 200억 재산을 가로챘자 저는 그 집안 3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500억의 중견 철강 제조업체를 일궈낸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8살 손녀 서윤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과 욕심에 눈이 먼 인간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되어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3년 전 어느 봄날 제 인생이 지옥으로 바뀐 그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죠. 박지은 씨 보호자분이시죠?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지은이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뇌손상이라며 언제 깰지 모른다고 했어요. 사위 강태수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지은이가 이러면 어떡하죠? 그때만 해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8살 서윤이는 엄마 침대 옆에서 계속 엄마 일어나요 하며 울고 있었고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은이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2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서서히 변해가는 강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병원에 와서 지은이 곁을 지키던 그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라는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윤이까지 거의 데려오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어디 있나? 하고 물으면 학원에 보냈어요 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태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억 가까이 썼어요.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지은이가 깨어날 때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하지만 강태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길 10년, 20년 이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아내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태수야, 지은이는 내 아내고 서윤이의 엄마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수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맡고 있던 경영 업무를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지은이는 우리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회계와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었죠. 회사 지분도 3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지분을 임시로 제 명의로 옮겨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면 어떨까요? 물론 지은이가 깨어나면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사위를 의심하기보다는 실제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시라고 했지? 네, 당연히 임시입니다. 지은이가 깨어나는 즉시 모든 걸 원상복구할 겁니다. 그때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도 간절했고요.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의식불명인 딸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지분 이전 절차가 완료된 지 일주일 후부터 강태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에는 아예 오지 않기 시작했고 서윤이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좀 보자고 하면 요즘 학업이 바빠서요라며 핑계를 댔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라며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강태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박철민 회장님 사위분이 따님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네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소송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 그때까지도 담당 의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그런 소견서를 썼다는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태수가 뒤에서 의료진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거였어요.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해서 지은이의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기록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태수가 회사에서 30억을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지은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투기에 사용했고 회사 운영 자금까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지영이라는 32살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민지영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갑수건설이라는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MBA까지 마친 똑똑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 똑똑함을 악한 곳에 사용하는 여자였어요. 강태수와 민지영이 만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지은이가 사고를 당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심지어 지은이의 사고 당일 지은이는 남편의 횡령 증거를 발견하고 회계법인에 신고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민지영이 사고를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단순 의혹으로만 남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강태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의식불명인 지은이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고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강태수가 가져갔어요. 심지어 지은이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30%까지 강태수 명의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강태수는 8살 서윤이를 데리고 제게 찾아왔어요. 장인어른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서윤이는 할아버지인 저를 보고도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어요. 아빠 뒤에 숨어서 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할아버지야. 이리 와봐. 하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강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장인어른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끼리 잘 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니? 민지영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서윤이에게는 새엄마가 생기는 거죠. 물론 친엄마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살아있는데 딸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은이는 이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서윤이에게는 살아있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인어른, 지은이와 서윤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서윤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할아버지 싫어요. 새아빠가 할아버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 손녀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친할아버지인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서윤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가짜 할아버지예요. 진짜 할아버지는 다른 데 있어요. 그때 강태수가 서윤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자 서윤아. 이제 집에 가자. 새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네 아빠.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강태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도 손녀도 회사 지분도 모든 걸 빼앗긴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강태수와 민지영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민갑수까지 모든 걸 빼앗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갑고 치밀하게 계획해야 해요. 저는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들을 소집했어요. 은행권에서 일하는 후배, 검찰 출신 변호사,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그리고 여러 사업가들까지. 모두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철민이 형,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급하게 모임을 갖자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수의 배신, 지분 강탈, 손녀 세뇌까지. 모든 걸 들은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네요. 형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수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강태수 일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립탐정 3명을 고용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강태수와 민지영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2주 만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강태수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 이미 50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지영이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박지은의 사고 당일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지영의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이가 사실은 6개월 전부터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은밀히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따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숨기고 싶어 하시네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지은아, 정말 깨어났구나. 미안해요, 아빠. 6개월 동안 깨어 있으면서도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왜 숨겼어?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강태수의 모든 악행을 지켜봤거든요. 의식불명인 척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였어요. 강태수가 병실에서 민지영과 통화하며 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재산만 챙기면 되라고 말했던 것을. 심지어 의료진에게 뇌사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압박했던 것도. 아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해요. 저도 함께 할게요. 그렇게 부녀가 힘을 합쳐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강태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회사 경영권부터였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총동원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 연락했어요. 강태수와는 앞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0년간의 신뢰관계는 정말 대단한 힘이었어요. 하루 만에 주요 거래처 10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강태수는 당황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왜? 놀랍나?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제 딸과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게. 그때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30억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한 것도 어쩔 수 없었나? 그건 이제 시작이야, 강태수. 각오하게. 은행권 인맥을 통해서는 대출 회수 압박을 시작했어요. 강태수가 지은이 명의로 받은 30억 대출에 대해 즉시 상환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강태수가 빼돌린 모든 돈의 행방이 추적당했어요. 회사 지분 불법 취득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태수는 변호사비만 5억을 써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민지영과의 사이에도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민지영이 강태수를 다그치는 모습이 녹음되어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민갑수의 갑수건설을 겨냥했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부실공사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가 특종으로 다뤘어요. 갑수건설 10년간 부실공사로 수십억대 피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건설업 허가 취소 위기에 몰린 민갑수는 딸 민지영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태수와 당장 헤어져. 그 놈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망할 뻔했잖아. 하지만 민지영은 이미 강태수와 결혼해서 제동제철 지분까지 공동 소유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사용했어요. 손녀 서윤이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교 시간에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아이는 처음에 놀라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서윤아 할아버지야.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서윤이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3년간 새아빠와 새엄마에게 세뇌당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서윤이 5살 때 놀이공원에서 같이 타던 회전목마 기억나지? 서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우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 맞아. 할아버지야. 드디어 서윤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3년 만에 손녀를 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새아빠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서윤아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그럼 왜 새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새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리고 서윤아 엄마는 죽지 않았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살아있어요? 응 병원에 있어. 곧 깨어날 거야. 그날부터 서윤이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점점 진실을 깨달아갔고 강태수와 민지영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강태수와 민지영에게는 정체불명의 협박이 계속되었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전화와 문자였습니다.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만나자. 물론 이 모든 건 제가 사람을 시켜서 한 일이었어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남은 재산마저 도박에 탕진하며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지영은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갑수도 자신의 회사 문제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지영이 강태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포착된 거예요. 호텔에서 나오는 민지영과 낯선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기업 2세였어요. 민지영이 강태수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강태수에게 보내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민지영을 찾아가서 격렬하게 다퉜고 그 장면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년아, 나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아버지 하나 제대로 못 이기면서. 그럼 처음부터 왜 나를 꼬셨어? 돈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당신한테는 돈도 없잖아요.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민지영에게 강태수는 처음부터 돈 셔틀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어요. 박지은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어요. 3년 만에 깨어난 딸의 모습에 전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지은이의 첫 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3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동안 제 남편이 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재산을 가로채고 8살 딸에게는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제 딸을 그 여자의 딸로 만들려고 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태수가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지분과 재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서윤이를 되찾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섰어요. 강태수는 사기 결혼의 원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강태수가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지분과 재산에 대한 반환 판결이 나왔어요.
민지영과의 결혼도 사기혼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강태수는 말 그대로 맨몸이 되었어요. 더 이상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태수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와 함께 민지영과 민갑수의 살인미수 혐의까지. 박지은의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사고 당일 민지영이 지은이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CCTV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한 민갑수가 3년 전부터 제동제철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서도 발견되었어요. 딸 민지영을 강태수에게 접근시켜 내부 정보를 빼내고 박지은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연일 법정이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강태수가 증인석에 선 날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구속생활로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피고인 강태수, 박지은 씨의 회사 지분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의식불명인 아내를 속이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 맞습니까? 예. 8살 딸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맞습니까? 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제 피고인이 민지영과 나눈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 강태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재산만 챙기면 되니까요. 서윤이도 어차피 기억 못해요. 새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세뇌시키면 돼요. 시아버지? 늙은이 하나쯤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는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강태수는 결국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출소해도 갚아야 할 빚이 30억 남아 있어서 평생 채무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민지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5년형을 받았어요. 아버지 민갑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갑수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날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 교도관에게 이끌려 오는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할 말이 있나? 살려주세요. 제발. 강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전 저에게 지은이와 결혼 허락을 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자네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장인어른, 지은이와 서윤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강태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수가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지은이와 서윤이를 만났어요. 아이는 다시 할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고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서윤이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어디 보내겠어? 좋아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되찾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회사를 지은이에게 넘겨줬습니다. 3년간의 시련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지은이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어요. 아빠 회사를 물려받는 건 좋지만 아빠가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앞으로는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제동제철은 지은이의 손에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났고 업계에서의 위상도 훨씬 높아졌어요. 1년 후 서윤이는 완전히 밝은 아이로 돌아왔어요. 강태수와 민지영에게 받았던 상처도 엄마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서윤이는 이미 충분히 멋진걸? 진짜요? 진짜야.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회사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3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복수를 다짐했던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감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녀와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서윤이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다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제동제철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CEO가 된 후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임직원들도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업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회장님, 그때 그렇게 큰 복수를 하시고도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잔혹하지 않았나요? 잔혹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저는 단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사위를 믿고 딸을 맡겼고 회사 지분도 임시로 넘겨줬습니다. 모든 게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의를 악용했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내를 버리고 8살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강태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와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출소하면 서윤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서윤이에게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윤이에게는 이제 아빠가 없어도 되거든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니까. 민지영도 작년에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이미 망했고 자신도 전과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8살 아이의 엄마를 빼앗으려 했던 대가입니다. 지금 서윤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서윤아,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맞아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은이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회사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가끔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은 서윤이와 저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다시 결혼하면 어떠세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한번 크게 당해봐야 진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법이에요. 요즘 저는 주로 서윤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함께 숙제를 해요.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00억이 넘는 재산보다, 업계 1위라는 명성보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훨씬 소중합니다. 어제도 서윤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간의 복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를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해요. 강태수가 저에게 한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응징했어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세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킨다는 신념을 잃지 마세요.
지금도 제동제철 회장실에는 서윤이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구나.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행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누군가 그 가족을 위협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만큼 정당한 일은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